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예,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소비자 물가가 전달에 비해서 0.1% 하락했다라는 소식 들으셨죠? 가뜩이나 디플레이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물가 하락이라는 것이 반드시 반갑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에 물가 떨어졌다 그러면 정말 기분 좋았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걱정하게 된다는 사실. 어쨌든 우리 경제가 그만큼 안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상당히 좀 씁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여러분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라겠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히든텍에서 잭필드를 만들었네. 아주 응원해요. 못난 놈, 캡필드에서 히든텍을 만든 거지. 히든텍 입는 순간 허리가 바운스. 허리가 늘어나? 나도 히든텍 한번 부탁해요. 지금까지 기막되었습니다. 숨쉬는 바지 히든텍.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회식 후 운전이 어려울 땐 꼭 2588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2588 대리운전아 고객님을 부탁해. 아이시스 8.0. 왜 핑크냐고요? 핑크는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건강에서 핑크라벨 균형 잡혀 8.0. 해교의 생기 비결.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가 핑크빛 생기를. 핑크빛 생기 에너지. 아이시스 8.0. 전 핑크만 챙겨요.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검찰 황제 수사한다면 특검으로 간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입니다. 요새 황제라는 말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죠. 황제 출장, 황제 노역 뭐 등등이 있는데요. 이제는 황제 수사까지 등장했습니다. 황제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뜻을 포함하는데요. 이런 황제라는 단어가 사라져야만 우리 사회에 공평, 공정이라는 단어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형평성 회복을 위해서 정부기관, 특히 사정기관은 노력해야 할 겁니다. 황제라는 수식어가 표현하는 특권을 없애야만 신뢰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차원에서 사정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친박들의 반기문 띄우기로 비박 주자들을 당에서 이탈시키는 원심력이 커지는 상황이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 부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이는 반대로 비박주자들이 이제는 제3지대로 나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들리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아마도 비박주자들 다음으로 나올 말은 비문주자들을 향한 언급일 거란 생각입니다. 지금 국민의당은 자주 등장하고 또 점점 그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른바 제3지대론에 대해서 그리고 3지대론이 형성될 경우 주연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도 국민의당은 제3지대가 만들어지기 위한 연결고리를 먼저 주장해야 할 텐데요. 또 그래야만 주연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그 연결고리는 바로 권력 분산형 개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국민의당 이 개헌 주장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경영자의 마인드로 일할 테니 경영자의 월급을 주세요. 잠깐만 회사 좀 그만두고 올게. 최근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직장 문화에 대한 풍자와 해악을 담은 책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멘트도 책 제목이나 내용의 일부를 말씀드린 건데요. 이런 풍자와 해악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지금의 직장 생활이 얼마나 팍팍한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은 취직을 못해서 난리고 또 막상 취직을 하면 직장에서의 불합리성 때문에 견뎌야 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상황을 보면 정말 기성세대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우리도 그랬으니까 그냥 참고 견디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모순과 불합리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외침을 단순한 불평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겪었던 것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운항 중인 선박에 압류당하는 후폭풍 이게 거세지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어제 업계에 따르면요, 이 싱가포르 법원이 30일 날 한진해운의 5308TU급 컨테이너선 그 한진마로를 싱가포르 항구에 가압류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용선료를 체불했었거든요. 이제 한진해운이 한진마로 외에는 추가로 가압류된 선박 없다라고 밝혔지만 향후 추가 압류가 불가피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진해운이 전체 한 151척 정도를 전 세계 70여 개 항로에서 운항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장기 용선 계형 맺어서 비를 쓴 선박이 컨테이너선 55척, 벌크선 22척이라는 거죠. 이게 당장 그 선주들이 강제 회수한다는 겁니다. 왜? 채권이 동결되기 전에 자기 권리 행사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가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에 적잖은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죠. 해운업황이 3분기부터 전통적인 성수기로 진입합니다. 8월 말에 중국 G20 그러니까 이번에 G20 정상회담이 있고요. 9월 북경제 연휴 물량이 있죠. 그런데 지금 해상 운송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지금 한진해운이 퇴출될 경우에 외국 선사들의 화물 운임 인상으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에 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미 7월부터 해운사들은 미국과 유럽, 동남아 항로 등의 운임을 인상한 바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부산 지역 경제의 위기감이 높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한진해운 담당하던 연간 100만 개 이상의 그 환적 화물 가운데 최소한 절반을 이탈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산항 매출이 연간 7에서 8조 원 정도 감소하고 항만 물류업계에 2,300여 명의 일자리가 잃을 것이다. 부산이 지금 비상이라네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한진해운의 우량 자산을 현대상선이 인수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70여 개의 항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항로 하나 개척하는데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놓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땐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진해운이 자신들의 알짜 자산은 빼놓고
나머지 껍데기만 남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자산을 그냥 놔둘 수는 없다라는 것은 그렇죠. 분명합니다. 검찰이 오늘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신동빈 회장도 조사할 방침이라는 소식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자살로 잠시 수사 중단했던 검찰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형이죠에 대한 소환 통보 수사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는 그룹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드디어 이제 신동빈 회장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인데요.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0여 년 동안 그룹 계열사 등기 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수백억 대의 급여를 챙겼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 근데 이제 이 급여 관련 의혹 외에도 그룹 전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조사한다라는 것이죠. 또 구속 중인 신현자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을 증여세 탈루와 관련해서 어제 소환 조사했고요. 이에 또 앞서서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조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이 롯데홀딩스,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 물려주는 과정에서 6천억 원대 세금 탈루한 정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신격호 총괄회장은 건강 상태 등 그 점검하면서 후에 서면 조사, 방문 조사 등 조사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고, 예. 신동빈 회장에게는 세금 탈루 같은 내용을 캐물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또 이미 조사 한번 했었던 예.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 소진세 대외협력단장들도 다시 불러서 조사한다. 뭐 이런 계획이라네요. 자, 9월 28일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우리가 김영란법이라고 불리우는 이 법이 시행이 되는 날인데, 이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때아닌 백화점 상품권이 특수를 맞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7월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7월 상품권 판매량이 전년 동기 12%, 8월에는 20% 급증했고요. 현대백화점 상품권이 7월 10%, 8월 달에 14%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라고 이제 추측하는 거죠. 백화점 상품권은 유가증권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데다가 전달하기 쉽고 상품권 1년 번호로 추적이 가능하지만 2, 3단계만 지나도 사용자 알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추석이 지난해보다 열흘가량 앞당겨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김영란법에 영향이 있다라는 것이 명백한 것 같고요. 지금 그런데 이제 백화점에서 구매자 목록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비자금 활용해 상품권 구입할 경우에는 구매자 기록이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구입할 경우는 추적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물론 이제 뭐 개인 비자금 조성하기 어렵다. 해당 기업에서 회계 차르기 어렵다. 반박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정부의 내수 활성화 등 지속적인 규제 완화 정책으로 상품권 시장이 현재 연간 10조 원에 달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갑자기 목이 메네요. 최요한 평론가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8시죠? 예. 이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전 1차전, 바로 우리나라와 중국전이 열리는데, 중국이 지금 물론 단단히 벼르고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선수들은 뭐 중국엔 자신감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저녁 8시입니다. 이 중국전이고요. 어제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우리 선수들 대표해서 이 기성용 선수가 이 중국에 대해서는 이 선수들이 모두 다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 뭐 속내는 중국은 아직까지 우리한테 안 돼 이런 자신감이겠죠. 우리가 이 중국하고 처음으로 이 국가대표팀 간 경기인 A매치를 가진 것이 78년이었었거든요. 네. 78년 이후에 30번 경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17승 12무 1패 2010년에 딱 한 번 졌습니다. 네. 공한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슈틸리케 감독도 이 선수들이 모두 다 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이제 밝혔는데 팬들의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대표팀이 준비한 것은 모두 다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 중국은 가오 홍보 감독이 이끌고 있다고 하는데 가오 홍보 감독이 바로 30번 경기에서 유일하게 한 번 이겼던 예? 예. 바로 그 지금 말씀하셨던 그 2010년
예. 그 경기의 주인공이라고 그러죠? 예, 맞습니다. 가오 홍보 감독이 2010년 동아시안컵에서 우리 대표팀을 3대 0으로 이기면서 이때 감독이었었거든요. 예. 이 한 경기 승리로 단번에 뜬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한국과 만나서 승리했던 중국 대표팀의 유일한 감독입니다. 이 중국이 2차 예선에서 아주 힘겹게 최종 예선전에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이 프랑스 출신의 알랭 페랭 감독을 급하게 경질을 하고 이 가오 홍보 감독을 긴급 호출한 겁니다. 이 가오 홍보 감독이 좋은 경기를 펼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어제 이기든 지든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예? 예. 근데 오늘 중국전에서는 치움이라고 불리는 그 중국 축구대표팀 응원단 2만여 명이 몰려온다 그러는데 이 우리 축구협회는 준비를 좀 하고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축구협회도 이례적으로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데 축구협회가 붉은 티셔츠 2만 장을 준비했거든요. 예. 이 2만 장을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 이 북측하고 동측 출입구에서 무료로 그냥 나눠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구협회가 왜 이렇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오늘 이 또 다른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 중국 응원단 치우미가 과연 몇 명이나 올지 또 경기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주요 관심사이거든요. 이 30일 기준으로 총 4만 8천 장의 티켓이 판매가 됐는데 이 중에 2만 장이 중국 쪽에 판매가 됐기 때문에 어제하고 오늘 판매까지 합치면은 중국 응원단이 최소 2만 명에서 최대 3만 명까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경기 절반가량이 중국 응원단이라는 얘기거든요. 때문에 축구협회도 이 응원하고 응원단 지원하는데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게 여기 몇 명 들어가죠? 우리 월드컵 경기장. 좌석이 서울 상암구장 좌석이 6만 6천석입니다. 6만 6천석. 3만 명 오면 딱 반이네요. 예. 예. 참 근데 대단합니다. 예. 예. 중국 사람들. 자, 이번엔 참 씁쓸한 얘기인데 그 수영이 계속 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몰카 파동도 겪고 그런데 이번엔 그 몰카 파동 때문에 그 대표팀 감독이 책임지고 물러났고 그래서 수영 대표팀 훈련이 전면 중단됐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수영에서 몰카로 여성 선수들을 촬영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예. 이 3년 전에 이 제주도에서 이 전국 수영대회가 열렸을 때에 이 고등학교 수구 선수들이 몰카를 설치했다가 적발됐거든요. 이때 다 영구 제명이 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영구 제명 6개월 만에 징계가 해제돼서 다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3년 전 벌어졌던 몰카가 또다시 등장한 것도 이 수영연맹의 부실한 관리 때문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영 대표팀 감독이 이번에 발생한 이 몰카 촬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요. 이러면서 이 수영 대표팀이 선수촌 합숙 훈련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참 수영이 여러 가지로 참 안 좋은 일로 자주 입에 오르내려가지고 참 씁쓸합니다. 예. 자, 오늘 새벽 메이저리그 경기에서는 이대호 선수가 안타 3개를 몰아치는 활약을 선보였다고 그러네요. 예, 이대호 선수가 이 메이저리그로 다시 복귀한 겁니다. 이 마이너리그로 잠시 내려갔다가요. 예. 오늘 새벽 이 텍사스전에서 안타 3개를 몰아쳤습니다. 이 2경기 연속 멀티히트이고요. 타율은 2할 오픈 3루입니다. 이대호 선수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아쉽네요. 이 시애틀이 1대14로 크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인트루이스의 오승환 선수도 어제 미러키전에서 시즌 4승을 올렸거든요. 예. 1대1 동점이던 9회에 등판했는데 무실점으로 1이닝을 막아냈고요. 이 세인트루이스가 연장 10회에 결승점을 뽑아내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오승환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됐고요. 예. 오승환 선수의 평균 자책점 1.70인데 시즌 4승 2패 14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예, 기아 윤성민 선수는 부상에서 복귀하자마자 어제 마운드에 올랐는데 올 시즌 첫 세이브 기록했죠. 예, 이 가을 야구를 향한 치열한 순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두 팀이 기아하고 SK인데요. 어제 기아가 SK를 7대5로 이겼습니다. 이 부상에서 복귀한 윤성민 선수가 9회 1사에서 마운드에 올랐는데 2사 말루까지 몰리면서 어렵게 경기를 풀어갔고요. 아웃카운트 2개를 간신히 잡아냈습니다. 어제 등판으로 올 시즌 첫 세이브를 기록했고요. 이 또 다른 경기에서 넥센이 삼성을 15대6, NC가 KT를 11대0,
롯데가 LG를 9대1로 따돌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우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전병성입니다. 혹시 자원순환사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모든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을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 안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70%나 들어있습니다. 가정의 쓰레기만 제대로 분리해서 잘 버려도 재활용 효과를 볼 수가 있죠. 9월 6일은 자원순환의 날입니다. 쓸모없는 쓰레기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꼼꼼하게 재활용하는 습관을 길러보는 건 어떨까요? 자원순환은 더 가까이, 쓰레기는 저 멀리 재활용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맥스. 지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가입비 부가세 별도.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예, 지금 8시 32분 34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아직은 교통량이 많은데요. 사고 난 곳은 더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강남대로 강남역 방면 한남대교 남단에서 경부고속도로 입구 4, 5차로에서 화물차 승용차 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 작업은 끝났지만 현재 경부고속도로 진입 차량이 많아 한남대교 남단부터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 가양대교에서 난지 나들목 구간 3차로 에서도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여파로 사이로 방화대교 이전부터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한강대교까지 교통량이 많아 20km 내외입니다. 같이 가는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 아직은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하루 나들목을 지나 반포대교까지는 밀려 지나고 있고 더 가서 성수부터 영동대교 구간도 다시 한번 서행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스무 살부터 룸사롱을 뛰고 지방흡입 가슴 수술을 하고 또 손님 돈 뜯어서 외제차도 끌고 다닙니다. 최근 인스타그램이라는 SNS에 일반인들의 신상을 무차별하게 폭로하는 무슨 패치라는 게 이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하죠.
이런 가운데 강남 패치와 한남 패치 운영자들이 경찰에 검거됐고요. 또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박성재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더모민의 박성재 변호사입니다. 예. 강남 패치, 한남 패치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이름에서 좀 차관이 알 수 있듯이요. 그 연예인 사생활을 폭로하는 이제 디스패치라는 그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계정이요. 근데 디스패치는 언론사죠, 언론사.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사이트가 아니고요. 예. 네네, 언론사 이제 그 뭐 홈페이지도 있고요. 근데 그 패치가 이제 사생활을 갖다 좀 폭로를 하는 건데 이 강남 패치나 아니면 한남 패치 역시 어떤 특정 개인의 이제 사생활을 갖다가 이제 폭로를 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패치라는 이름을 쓴 것 같고요. 강남 패치는 이제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뭐 유흥업소에서 뭐 옛날에 일을 했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성형수술 경험을 했다라든가 그러한 그 개인 신상 정보를 익명의 제보라는 구실로 이제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폭로하는 신상 털기 SNS 계정의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강남 패치하고 한남 패치가 이번에 구속이 됐죠. 그죠? 네. 근데 그 강남 패치, 한남 패치, 특히 강남 패치 같은 경우에는 박유천 그 고소녀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공개한 계정이 지금 그 공유한 계정이 그거 맞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강남 패치하고 이제 한남 패치가 이제 경찰에 검거가 됐고요. 예. 아마 그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예. 이제 그 강남 패치 내용 중에 이제 좀 전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제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예. 그런 공개 대상 사진은 이렇게 좀 잘 알려진 어떤 사람을 갖다가 그 특정하거나 사칭해서 이렇게 공개가 됐고, 예. 또 공개된 사진에는 이런 그 잘 알려진 사람 외에도 일반인까지 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좀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문제점은 해당 사진의 이름을 갖다 소개하면서 그 사람이 소위 이제 템프로라는 유흥업소 종사자라든가 뭐 그런 허위로 그럴싸하게 얘기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구속이 아니라 검거가 됐다라는 사실을 제가 좀 정정을 할 텐데요. 지금 아직 구속 여부는 결정 안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검거가 된 거지 구속은 아니라는 사실 제가 정정하겠고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이런 패치들이 많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패치라는 이름을 따고 있는 게 매우 많고요.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강남 패치 후 이제 한남 패치. 이제 여기서 한남이라는 것을 하는 것은 이제 한국 남자란 뜻입니다. 예. 한국 남자 패치, 그러니까 한남 패치가 대표자가 아류작이고요. 예. 그 외에 뭐 성병 패치, 뭐 오메가 패치, 그리고 일배충 패치 등 이렇게 아류작이 이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이제 한남 패치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그 운영자가 옛날에 어떤 그 성형수술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형수술이 좀 실패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남자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특히 이런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는 남자들을 갖다가 특정해서 사진을 올리고 개인 신상을 갖다가 이제 공개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남 패치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남 패치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진술한 범행 동기가 다르다. 경찰이 재조사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과거 성형수술과 병원과의 송사를 알리지 말 것을 경찰에 요청했지만 경찰이 이를 무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과거 성추행과 남성들의 범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해서 한남 패치를 만들게 됐다. 자신이 이렇게 진술했는데 이거는 빼고 발표했다. 지금 이런 주장이거든요. 예. 자, 근데 물론 경찰은 또 입장이 다릅니다. 양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과장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건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든 이런 패치 운영자들이 그러니까 검거된 제목이 뭐예요? 검거된 제목이 일단 그 명예훼손죄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그 개인의 어떤 명예와 관련된 명예를 갖다가 저하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해당을 하고, 근데 특히 이제 그 강남 패치 등 사안의 경우에는 요새는 과거와 달리 어떤 입소문을 통해서 명예훼손이 되는 게 아니라 온라인이라든가 인터넷, SNS를 통해서 이렇게 명예훼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 처벌하기 위해서
그 명예훼손죄에 형법의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서 그 명예훼손죄가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제명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패치 사건을 보시고 우리 박 변호사께서도 SNS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고 일명 제법 아는 언니라는 계정을 만들었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박 변호사님이 언니신가요? 네? 우리 변호사님이 언니신 거예요? 언니? 아니죠? 일단은 언니라는 이름으로 얘기한 것은 이렇게 주위에 많은 피해를 받고도 주위에 쉽게 찾아가기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너 아는 언니 있느냐, 그런 취지에서. 실제로 저희 주위에 이런 저희가 이제 법률적인 어드바이스를 주는 여자 변호사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친절한 의미에서 아는 언니라 그랬고, 그 제법이라는 게 이제 법을 좀 아는 언니가 통해서 이러한 SNS라든가 그리고 일상 속에서 이렇게 법의 보호라든가 피해를 받고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특히 이런 SNS와 관련해서 좀 도움을 하고자 제법하는 언니라는 페이스북에 계정을 열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요, 이게 지금 피해라고 말씀하셨는데 피해자 물론 있는데 이런 피해자를 만들게끔 한 제보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 제보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보자도 처벌이 됩니다. 허위 사실 유포나 이런 건가요,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예훼손죄가 이제 형법이라든가 정보통신망법에 이제 소위 이제 처벌되기 위한 요건, 이제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예. 근데 그 운영자는 이제 다수의 사람에게 자기가 올리면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갖다 들을 수 있으니까 또 알리게 하니까 볼 수 있으니까 운영자가 처벌되는 거는 아마 쉽게 이해가 가실 텐데 나는 그냥 제보를 했는데 제보를 했고 실제 운영자가 전파를 그러니까 알린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난 처벌되지 않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이런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도 처벌되고 모든 사람에게 알 수 있게 하는 거. 한 사람에게 알리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전파가 되면은 전파가 될 수 있으면은 한 사람에게 알린 행위도 이제 처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파 가능성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공권에서도 제보자가 그걸 제보를 할 때 그 운영자를 통해서 이게 전파되는 걸 이제 충분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명예훼손죄 처벌되기 요구하는 전파 가능성이 이제 충족이 돼서 그 제보를 한 사람 역시 처벌이 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성재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경제 현안 짚어보는 순서죠. 오늘도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 금리 인상 이 문제 가지고 좀 들썩이는데 지금 미국 통화정책 책임자들이 금리 인상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2번 올릴 수 있다. 이 정말 올릴까요? 올리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옐런 의장이 지난주 26일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용과 경제 전망이 개선되어서 기준금리를 올릴 여건이 강화되었다. 이 정도 입장이면은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을 더 확실히 하는 발언도 나왔는데요. 연방준비제도 피셔 부의장은 아예 금년 말 안에 2번 올릴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번엔 정말 금리를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정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냐 이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엔 미국 경제가 완전히 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올릴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봅니다. 예.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1.1%인데요. 예. 이 정도면 미국 경제 아직 살아난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난 6월 실업률이 4.7%인데요.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흔히 실업률 5% 미만이면 완전 고용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고용 사정 아주 좋다 하는 건데요. 특히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그 미국 그 다우존스 지수가 18,000을 넘어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도 1년 전에 비해서 5.2%나 올랐거든요. 다만 물가가 1.8%인데 이거는 목표 2%에 조금 못 미칩니다. 그런데 예. 이것도 물가가 낮은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난 8월에 물가가 0.4%밖에 안 됐거든요. 예. 이렇게 치면은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 올릴 수 있다 이런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정말 언제 올릴 거냐 이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은데 아마 금년 말에 지금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년 3번 결정하는 회의가 있는데요. 9월, 11월, 12월이죠. 예, 9월 21일, 11월 2일 그리고 12월 14일입니다. 일단 이렇게 금리를 올린다고 이야기한 이상 9월이나 12월에 최소한 한 번은 금리를 올릴 거다. 이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금리 언제 올리실 거라고 교수님 보세요? 9월이요? 9월이나 12월. 네, 11월은 또 선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9월에 올릴 가능성도 있나요?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아, 그러세요? 예. 예. 근데요. 어쨌든 1994년하고 2004년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이게 금융위기가 왔었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래서 또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10년 주기설이라는 건데요. 94년 1월부터 95년 2월까지 미국이 금리를 3%에서 6% 2배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값이 폭락하면서 중남미 외환 위기가 왔고요. 또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하면서 아시아 외환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렀죠. 또 2004년 5월부터 2006년 7월까지 금리를 미국은 1%에서 5.25%를 5배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결국 미국 주택시장과 증권시장이 무너지면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고요.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졌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아마 2, 3년 내에 4%대까지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겠는데 그때 이번엔 정말 또 주택시장, 증권시장, 외환시장 무너지면서 세계경제 위기 지금 닥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또 다른 어떤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요. 세계경제가 아주 침체한 상태에서 신흥국들의 문제입니다.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남아공, 터키 이런 나라들이 지금 상당히 경제가 안 좋아서 국가 부도 위기인데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그래서 자본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간다. 그래서 각국에서 금융시장이 대혼란에 빠진다. 이렇게 되면은 이 나라들이 그 국가 부도의 연쇄 현상이 생기면서 세계 경제가 또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 연준 수뇌부들도 이런 걸 모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미국으로서는 올리려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예.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경제 거품을 막겠다는 겁니다. 지금 금리가 너무 싸니까 많이 풀린 돈이 증권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흘러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미국 경제 성장률은 1.1%밖에 안 되는데 근데 주가는 사상 최고치고요. 주택 가격도 급등하고 있거든요. 이게 거품이라는 것이죠. 이걸 그냥 집값도 많이 오르는군요, 미국. 5.2%는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거품 또 꺼지기 시작하면은 또 다른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불안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금리 인상해서 이런 거품을 막자 하는 어떤 이제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금리 기능을 정상화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금리가 지금 미국은 0.25에서 0.5%인데 금리가 이렇게 낮으면은 기업 투자가 늘어야 되거든요. 또 가계 소비가 늘어야 되거든요. 근데 정반대입니다. 기업 투자도 줄고 그다음에 가계 소비도 줄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 봤더니 금리가 너무 낮고 경제가 불안한 상태니까 이거 투자해도 될까 이런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 투자가 줄고요.
그다음에 가계는 이거 연금 가지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피해자. 예,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버는 돈 저축해야 되겠다. 오히려 저축이 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기능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경제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 이제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금리 기능인데 이것이 마비된 상태인데 어떻게 그냥 놔두냐. 그래서 올려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로 봐서는 세계 경제 흐름을 봐서 금리를 단계적으로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교수님 우리나라 미국 금리 올리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단은 지표상으로 금융시장은 안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선 외환보유액이 3,700억 달러거든요. 또 경상수지흑자가 연간 1,000억 달러나 됩니다. 지금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단기 외채가 1,028억 달러예요. 갚을 돈은 1,000억 달러 정도인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돈은 4,000억 달러 이상이 된다 이렇게 본다면은 암만 미국에서 금리 올리고 외국 자본 좀 빠져나가도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안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저는 총선 때 한 방에 훅 간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금융시장이라는 것이요. 한번 외국 자본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물밀듯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4천억 마이너스 1,000억, 3천억 불이 있다 하더라도 확 빠져나갈 수 있다 이거죠. 증권시장의 외국 자본이 30% 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빠져나가면 증권시장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심이다 이러고 있을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미국이 금리 올릴 경우에 우리나라 증권시장, 유한시장 흔들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정말 큰 문제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계부채 뇌관이 터지는 겁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은 이제 외국 자본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안 되겠다. 우리도 금리 올려야 되겠다 해서 금리 인상 압박이 오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어쩔 수 없이 올린다라고 치면은 이게 이제 가계부채가 지금 1,257조 원 이렇게 되는데 이자 부담이 늘면서 가계 연쇄 부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뇌관이 터지면은 이건 정말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특히 이 경우에 주택시장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대혼란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 예의주시해서 대비해야지 이거 외환보유액 좀 있다 괜찮다 안심하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 25일이었던가요? 정부가 대책도 내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주 25일이었죠. 근데 정부 대책이 결국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다 놓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걱정이 되는데요. 주택시장이 이제 가열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니까 일단 주택 물량 공급을 줄이겠다. 그리고 중도금 집단 대출을 억제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정도 대책 가지고는 이게 이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특히 이제 이 가계부채 대책이라는 것이 미흡하면 오히려 폭발하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다간 오히려 이것이 가계부채를 폭발시키는 그런 역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장 반응 보면요. 정부 예측과는 정반대입니다. 주택 물량 공급 줄이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앞으로 아파트가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강남 재건축 투기 열풍이 더 지금 강하게 불고 있고 또 집단 대출 줄인다. 그래서 보증심사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제2금융권 가서 돈 꾸자 해서 제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부채 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면은 잡으려면 제대로 잡아야지 이게 섣불리 정책에 내놨다면 오히려 가계부채 뇌관에 불을 붙이는 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아파트 투기만큼은 막아야 되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다가 친다면은 분양권 전매 금지시켜라. 그다음에 LTV, DTI 그런 대출 규제 강화해라. 그래서 일단은 진정시켜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너무 미흡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보면 미국 금리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네요. 악재가 되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금융시장이 불안해서 외국 자본 빠져나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정말 큰 문제는 가계부채가 위험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미국 금리 올린다. 그래서 우리도 금리 올려야 되겠다. 이쯤 되면은 기업 투자가 더 위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 투자가 더 위축되고
가계 소비가 더 이제 위축되고 이쯤 되면 경제 동력이 아주 더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럼 수출은 어떻게 될 거냐? 뭐 이것은 좀 긍정적인 효과고 부정적인 효과가 좀 엇갈리는데요. 일단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 달러가 강세가 되거든요. 예. 그럼 우리나라 원은 약세가 되니까 그럼 수출 늘릴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전망을 할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통화도 다 약세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늘면 다른 나라도 같이 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심화된다는 것이고요. 더 문제는 지금 이번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래서 신흥국들이 부도 위기에 처한다라고 했을 때 그 나라들이 이제 수입을 안 하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미국 금리 인상 금융 부분이나 실물 부분 양면에서 우리 경제로서는 상당히 불안한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간단하게 우리 정부 어떤 대책을 가계부채 대책 빨리 정부 내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빨리 서둘러서 기업이 무너지는 건 막아야 되죠. 한국은행도 유한시장 예의주시하면서 금리정책 정말로 효과적으로 펴야 됩니다. 그냥 손 놓고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와 함께했고요. 자, 목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9월의 첫날입니다. 첫날답게 여러분 새로운 시작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